이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분의 뭐 오른팔이라고 해야 되나 스승님이라고 하는 찰리 먼거 네. 그분은 암호화폐를 굉장히 비판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게 참 근데 제가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가장 이 암호화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게 이 버크셔 해서웨이 이 회사예요. 워런 버핏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찰리 먼거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그 외국 분들이 원래 또 비유에 능하시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은 성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엄청나게 백해무익한 거죠. 성병이라고 하고 그리고 경멸한다라고까지 표현하셨거든요.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공인이 얘기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최고 수위로 비판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 회사가 최근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최근에 뭐 했어요? 최근에 이분들이 그렇게 디지털 자산을 비판했는데 이 브라질에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디지털 은행이 있거든요. 누뱅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1조 넘게 투자하셨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산업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했지만 왜냐하면 이런 기반의 디지털 은행 그것도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거는 아무리 다르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어쨌든 그분들의 시선이 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월가의 그런 어떤 꼼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보라고. 행동을 봐야 되죠. 말은 너무나 쉬운 거죠. 그냥 내뱉을 수 있는 거지만 그 1조란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얼마나 많은 인프라들을 동원해서 많은 리서치를 하고 그런 관찰을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그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제이미 다이먼이 JP 모건 CEO인데 그분도 또 비유에 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는 이 담배를 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백해무익하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내재 가치가 없다고 하셨던 분이 요즘에 많이 태도가 달라지셨고 JP 모건이 이제 부자들을 위한 이 펀드들도 막 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더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던 게 이 디센트럴랜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메타버스 부동산에 사는 굉장히 혁신적인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역사상 최초로 은행 라운지를 만드셨어요. 만들었어요. JP 모건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금융업이나 은행업의 기반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또 어떤 일종의 선포와도 같은 거죠. 그건 다 디지털 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보면은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진짜 많이 알 수 있게 돼요. 진짜 정말 많이 변했구나. 진짜 그 돈이 향하는 거 그것을 예의주시해야겠네요. 네네. 진짜 저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돈이 결국은 막 안막 얘기해도 결국 돈 넣는 게 그쵸. 자기가 최종으로 좋게 보는 곳에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겠네요. 혹시 저자님께서 앞으로 좀 내다보시면서 암호화폐 쪽에서 이런 뭐 예상되는 주요 흐름 같은 거, 이슈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이건 이제 좀 굉장히 좀 거시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 거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안전한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는 이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서 유일하게 네트워크가 완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안정성이나 어떤 탈중앙화 보안성 같은 게 가장 높아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가장 많이 매입을 한 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에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비트코인의 성장이 끝났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비트코인은 그와 더불어서 상승도 크게 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자산으로서 자리매김을 했고요.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메타버스 세상에 오면서 가장 부각될 암호화폐가 이더리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웹 3.0이라는 큰 흐름,
큰 그릇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웹 3.0을 기반으로 해서 막 NFT가 올해도 계속해서 부흥을 할 거잖아요. NFT가 지금까지는 뭐 PFP에 집중이 돼 있었죠. 뭐 원숭이 이미지도 있고 뭐 메타공주라든지 아니면 뭐 크립토펑크 같은 그런 PFP에 집중이 돼 있었다면 올해는 이제 엔터테인먼트와 굉장히 많은 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K-팝이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과 결합을 하게 되고 패션과도 결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올해는 계속해서 또 NFT가 크게 부흥을 하겠죠. 그리고 다오라는 개념들, 탈중앙화 조직이라고 해서 어떤 조직의 형태를 계속 바꾸어가는 그런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디파이 같은 경우도 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디파이라는 게 원래 이제 탈중앙화 금융이 어떤 사람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는 게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담보대출 위주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DID라고 있거든요. 또 탈중앙화 신원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Decentralized Identifier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개인의 이제 신용들도 추적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개인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프로토콜에 의해서 제공하는 그런 시도들도 되고 있어요. 이게 올림퍼스 다오라고 되게 또 유명하거든요.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서 디파이 2.0으로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진화들의 방향성을 봤을 때 이더리움은 정말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이더리움을 저도 사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의견을 보고 너무 그렇게 사시면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어떤 객관적인 뭐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두 개를 가장 많이 언급하시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투자법을 뭐 반반 아니면 뭐 금액을 맞추거나 개수를 맞추거나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 투자법이.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러게 가장 지금 시점에서는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뭐 오늘 방송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가 굉장히 밝은 거네요. 그렇죠. 미래가 굉장히 밝죠. 네, 과정에선 조금 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밝은 미래는 정해져 있다. 저는 근데 이제 그게 또 그래서 좀 약간 댓글에서 또 나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냐하면 너무 또 좋은 측면으로만 얘기를 해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안한 게 자산 배분이거든요. 이 산업을 그냥 배제하고 투자를 하는 건 이제 어려운 시대가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시대의 일정 부분은 담아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의 가치를 믿는다면 투자는 한번 해보시되 대신에 이제 자산을 좀 잘 조정해서 지혜롭게 접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저자님 오늘도 너무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신세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는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좀 끝으로 네. 추가적으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일단 제가 드릴 말씀들을 굉장히 좀 반복해서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뭐 자산 배분부터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가치들을 오늘 가장 많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나온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알트코인 얘기도 좀 준비를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알트코인 얘기는 제가 또 조금 더 또 다음 기회에 또 출연을 하게 되면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좀 흥미롭게 봤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궁금증들이 조금 더 하나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찰스 호스킨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카르다노 코인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디파이의 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의 미래이기도 한데 그 미래를 아프리카에서 많이 찾고 계셨어요. 근데 실제로 뭐 스텔라 루멘 같은 프로젝트도 그렇고 그 외에도 아프리카를 뭔가 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보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나름의 또 의문점, 왜 이렇게 이분들은 이런 인사이트를 내놓으실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게 좀 많이 좀 해결이 되는 것들을 봤어요.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이 기반 인프라들이 많이 파괴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암호화폐 거래는 그냥 인터넷만 되면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금융이 굉장히 낙후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금융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뭐 한 5, 60%보다도 훨씬 많으실 거예요. 정말 많으신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금융의 인프라를 만들어 드리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이 은행 인프라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국가에서 엄청나게 기관 산업으로서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산업이거든요. 근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넷만 되면 해결이 되는 거죠. 네, 맞네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인터넷 가는 건 쉬운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해결이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들이 파괴되니까 우크라이나 그 통신부 장관이 일론 머스크에게 스타링크를 열어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스타링크를 열어달라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바로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채널을 개통하겠다고 한 거죠. 활성화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암호화폐를 통한 우크라이나 기부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진짜요?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뭐 120억 그 이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뭐 70억, 80억. 그리고 대박이다. 한국의 카카오에서도 뭐 40억. 근데 그보다 지금 이건 제가 며칠 전에 본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그냥 개인들이 개인 지갑으로 쏴준 거예요. 그냥 인터넷만 되니까 국제 송금의 벽도 다 무너뜨린 거죠. 스위프트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스위프트를 하려고 했으면 은행을 거쳐야 되고 3, 4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엄청난 수수료가 들어갈 텐데 그런 거 없이 다 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스타링크에서 인터넷을 활성화시켜 주니까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세계가 진화하는 속도나 이 가능성은 우리의 상상력을 훨씬 더 뛰어넘고 있구나라는 저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 우리는 무조건 이 자산을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관점은 어차피 너무나 투자적인 관점인데 그런 걸 잠시만 멀리서 바라보면은 이거는 이 산업이 발전할 것이냐 발전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모든 정황들이 이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방향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고민을 하실 때는 이 자산 자체를 너무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면은 투자를 판단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또 한번 강조를 해봅니다. 야, 너무 좋은 말씀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적인 거, 수익률 이런 관점에서 너무 거기만 집중이 돼 있는데 어떻게 돈을 더 벌까 이런 거 생각했는데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렇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도움이 된 거는 결국은 암호화폐였던 거예요. 너무나 그렇구나. 이거는 달러도 하지 못한 일이고 결국은 이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는데 암호화폐가 큰 가능성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 산업의 가치를 계속해서 변함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보통 이렇게 선의가 또 이게 약간 비즈니스적인 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렇게 선언으로 추상적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도적인 그런 거. 그리고 막 여기서 거기에 도와주려고 해도 너무 그 단계마다 힘드니까 그렇죠. 너무 복잡하고 절차가 그냥 애초에 그냥 포기하게 되는 마음이 그렇죠. 뜨거워도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넘어가지고 한 거예요. 한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니까 저도 약간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근데 개인 지갑으로 우크라이나에 송금했다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정말 너무나 휴머니즘적이고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 큰 가치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된 거죠. 네. 와, 마지막에 이 말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저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와, 근데 진짜 물론 제가 더 공부를 더 많이는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뭔가 투자를 하면서 뭔가 마음이 마지막에 뜨거워지는 이게 겸비된 양쪽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 되게 묘한 자산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게 보여주셔서 또 투자자로 이제 변신을 하신 거니까 이제 더 많이 공부하시면서 같이 또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모든 투자는 그렇잖아요. 마지막에는 꼭 자신의 그 개인의 판단하에 결정하시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또 이 암호화폐 쪽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 꼭 이 그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도 될까요? 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의 저자이신 박종환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귀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